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거기서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하면 할수록 추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더 그래서 수익률을 욕심내보겠다 하면 한 시가총액 20위권 정도까지의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로 하시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고요. 자, 비트코인 테슬라 전기차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일론 머스크 재작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75%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매도한 이유 뭐라고 해서 어쨌든 세계적인 천재인데,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명확한 비전이 있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항상 그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채굴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비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채굴이 5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50%를 넘었어요. 넘었는데 뭐 그 이후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낮추려면은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수력 발전소 바로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 바로요. 태양광 발전소 바로요. 이런 곳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재생에너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용하려고 하는 도시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려는 시간과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피크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가장 뭐 쉽게 태양광 발전소다. 그럼 일단 사막에 있죠, 대부분. 한 오후 2시 이 정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은 보통 밤이거든요. 밤 8시 이때거든요. 그럼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배터리 같은 데 전력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낭비가 생기고요. 그걸 또 도시까지 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로스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로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들의 채산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을 하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산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수 없는 곳에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을 하면은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과 그런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소가 서로 연계되어서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거의 7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는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넘쳐나는 돈이 가상 자산 시장에 유입되었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레버리지를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당쇼크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 레버리지가 전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그냥 모래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막 10%까지 치솟고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그게 돈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조금 망가졌던 그런 사이클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현물 위주의,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가 현물 위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거고, 그렇게 현물 위주, 기관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레버리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레버리지가 천천히 풀려서 들어오는 단계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빠르게 풀리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강해서. 그렇죠. 네, 지금 물가 잘 안 잡히고 있죠. 연준에서 올해 원래 금리를 3번 낮춘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FOMC 결과가 또 나오는데 아마 2번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천천히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다. 오히려 조금씩 천천히 풀리는 게 더 건강한 가격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사실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올해 금리 인하를 최대 5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5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어쨌든 금리는 조금씩 내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 흐름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뭐 저는 그렇게 사이클 전체를 무조건 다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사고 팔고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워낙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데. 저는 일단은 원래 이런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체 모멘텀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예를 들어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동안은 계속 가져갑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하죠. 하지만 만약에 기업의 성장성이 조금 꺾였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이 주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 있는 동안은 사기만 하고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클이 후반에 다다르면은 점점 이제 사는 거는 멈추죠. 그러다가 사이클이 최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은 분할 매도를 하겠죠. 긴 모멘텀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지 이 중간중간에 있는 노이즈나 변동성, 뉴스, 이벤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구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주는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뭐 열심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전쟁을 도움을 하러 가야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난을 할 때 내가 금이다. 그럼 뭐 금 10kg 배낭에 메고 짊어지고 가기 어렵죠. 또 가다가 뺏기겠죠. 그런 난세가 되면은.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예 필요 없죠. 그냥 디지털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팬티 한 장만 입고 해외로 도피를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이동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죠. 다만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뭐 인터넷 접속이 아예 어렵거나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될 수 있겠죠. 그런 여건이. 대만의 전쟁이라든가 남북한 전쟁 시에도 한국인에게 코인 자산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전 고점을 넘었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지정학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전에는 같으면 뭐 금이라든지 좀 가치 값 나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만을 사람들이 챙겼지만 지금은 분명히 비트코인을 그 대체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지난 전쟁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데들이 있나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대체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 국가들이 지금 이걸 뭐 준비 자산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산 거는 아니고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20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할 전망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3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낮게 보시네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때도 승인한 이후에 이제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일종의 소감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맞아. 봤는데 거의 뭐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해줬다. 하도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때리니까 그냥 해줘 먹고 떨어져. 거의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안 지나서 갑자기 이더리움도 해준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증권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에 그런 비트코인 그런 일도 있는데 갑자기 5월에 해준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알트코인이잖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는 알트코인 좀 어떻게 찾나요? 굳이 찾으실 필요 없이요. 정말 불장이 오면 대부분 다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릅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한 코인들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한 20위권 이내, 20위권 이내 정도의 알트코인 정도를 그냥 분산 투자로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있으면은 20위권 이내 100만 원씩 다 사는 거죠. 제 아는 분도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걔네가 그냥 평균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요. 걔네들의 평균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박살나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놈이 대박이 나고. 그래서 걔네들 그 20개의 평균이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요. 그 정도 마인드로 하시면 좋겠고
물론 나는 뭐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아마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막 추천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알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알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카지노 수준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0위권 내에 한 2천만 원이면 100 해서 그렇죠. 좀 분산해서 네. 어떤 거 박살나고 어떤 거는 몇 배씩 오를 테니까. 자, 그럼 혹시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 구별 방법이 코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잘 모르면 그냥 비트만 계속 적립식으로 사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거는 주식에서 생긴 개념인데 주식에선 잘 모르면은 S&P 500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거기서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하면 할수록 추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생각하셔서 비트코인 제일 밑에 있는 애다. 그 위에 한층 한층 시가총액 낮은 애를 쌓아갈수록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더 그래서 수익률을 욕심내보겠다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가총액 20위권 정도까지의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로 하시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많이 사기나 그런 먹튀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만들어진 지 15년밖에 안 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대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서부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요건 말씀해 주실 거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작가님의 그 코인 자산에 비트랑 알트의 비중은 몇 대 몇이세요? 지금은 거의 9대1 정도인데요. 향후 상승장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전한 강세장이 아니라고 보는데 완전한 강세장으로 가면은 알트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파도가 좀 올 때는 그렇죠. 그걸 좀 타고 네.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네. 확실한 쪽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비트 위주의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올해 이제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찍어 주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전고점 69,000달러. 예, 그거의 저항 영역이 한 7만 달러까지를 언제 완전히 돌파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돌파했던 거는 뭐 7만 1,000달러, 2,000달러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말고 그냥 7만 3천, 4천, 5천 달러로 완전히 돌파하는 거.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과거 역사에서 매번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할 때부터가 진짜 불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진짜 불장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알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투자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20년, 21, 22, 23, 이제 24까지 이제 한 5년 차인데 5년 동안에 이제 코인 자산이 이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어느 때는 코인 자산 투자한 사람은 진짜 그냥 뭐 투기고 나쁜 거 했다. 어느 때는 또 야 역시 코인도 또 그 다음에 또 전 진짜 한 5년 뒤 한 2030년쯤에는 코인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때쯤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생각하세요? 저는 금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30년에 신민치 작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그때 정말 금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민치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